식탁 위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시어머니 박영희 여사님은 밥그릇을 든 채 그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반박할 수 없는 피로감이 섞인 말투로 말했다. 서연아, 하준이 돌보는 게 너무 힘들구나. 나랑 네 시아버지는 이제 몸이 버텨내질 못하겠다. 네, 시아버지랑 상의했는데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은 줘야겠어. 고생값이라고 생각해라. 남편 김민주는 식탁 밑에서 내 발을 툭 차며 빨리 대답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환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남편 김민준을 바라보고 다시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든 그 말을 조용히 내뱉었다. 네, 어머님, 그 돈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마침 아프리카 지사로 3년 발령 신청을 했는데 다음 주에 바로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 민준 씨,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우리 하준이 좀 키워줘요. 랭이, 손주를 돌보는 가치. 내 이름은 박서연,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 총괄이사이며 연봉은 2억이다. 내 남편 김민주는 한 공기업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며 연수입은 내일 3에 겨우 미친다. 이러한 수입 격차는 결혼 후 5년 동안 시어머니 박영희 여사님이 나에 대해 갖는 보이지 않는 불만으로 서서히 변해갔다. 그녀는 늘 내 수입이 아무리 높아도 자기 아들의 안정적인 직장만 못하며 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 가정 불균형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2년 전 아들 하준이가 태어난 후 시어머니는 손주를 돌보는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물론 이 돌봄에는 거품이 많이 껴있었다. 하준이는 낮 동안 어린이집에 갔고 오후 4시 반에 시어머니가 데리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녁을 먹이는 역할을 했다. 7시 반에 나와 김민준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하준이는 거의 자유방목 상태였다. 목욕시키고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고 한밤중에 잠들 때까지 달래는 것은 모두 나와 김민준의 몫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불평은 멈추지 않았다. 요즘 애들은 정말 키우기 힘들어. 우리 때보다 100배는 힘들어. 내 이 허리랑 무릎 쑤시는 거 다 너희 집 상전나리 때문에 생긴 병이야. 서연이 너도 너무 바빠. 어떤 엄마가 너처럼 밤 10시가 돼서야 일을 마치니? 처음에는 고급 안마의자를 사드리고 제주도로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고 추석이나 설날에는 두둑한 용돈 봉투를 드렸다. 나는 그것이 가정의 화목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다. 그가 월 100만 원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은 토요일 정기적인 가족 식사가 있는 날이었다. 시어머니는 이 시간을 정성껏 골랐다. 아들 앞에서 내가 자신을 너무 난처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서연아, 네가 돈 버느라 힘든 거 안다. 하지만 우리가 하준이 돌보면서 바치는 건 청춘과 건강이란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민준이 즉시 말을 받았다. 말투에는 아첨이 섞여 있었다. 맞아, 여보, 당신도 봐봐. 요즘 입주 이모님 구하려면 얼마인 줄 알아? 최소 300은 줘야 해. 어머님께 100만 원 드리는 건 정말 많은 것도 아니야. 나는 손에 든 컵을 내려놓고 죽이 척척 맞는 이 모즈를 보았다. 어머님, 아버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준이 4시 반에 데려오시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가 직접 돌보고요. 이 100만 원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아니면 종일제 보모 기준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내 말투는 평온했고 직업적인 미소가 살짝 묻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감히 면전에서 따지고 들 줄은 몰랐던 것이다. 서연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이건 정이야, 정. 우리가 손주 보는 게 어떻게 부모랑 같을 수가 있니? 부모가 진심으로 애한테 잘해주겠어? 우리가 바라는 건 성이고 존중이란다. 시어머니는 감정이 격해졌다. 존중? 당연히 존중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몇 년간 명절 때마다 드린 용돈 봉투, 사드린 금팔찌, 다 제 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머님께서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셨잖아요. 이건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김민준이 다급해졌다.
그는 내 팔을 세게 쥐었다. 박서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힘드시다는 거잖아.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다른 집들도 다 손줘봐주면 돈 들인데 이거 정상적인 거야. 당신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벌면서 100만 원 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의 마지막 말이 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의 눈에 내가 버는 돈은 그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내가 쏟는 노력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살짝 기름진 김민준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영원히 자기 어머니 편에 서서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돈으로 평화를 사지 않겠다. 행동으로 이 가정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 이 결혼 생활에 보이지 않는 청구서. 침실로 돌아오자마자 김민주는 문을 쾅 닫고 내게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박서연,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엄마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줘야 했어? 겨우 100만 원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정교한 화장을 지우며 거울 속에 비친 난폭한 남편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민준 씨, 내가 지금 100만 원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럼 뭔데? 당신 그냥 돈 아까운 거잖아. 마케팅 이사라며? 100만 원이면 당신 가방 하나도 못 사는 돈 아니야. 김민주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100만 원은 내 1시간 업무 가치도 안 돼요. 하지만 김민준 씨, 당신 한 달 월급이 고작 500만 원이잖아요. 이 100만 원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내가 되묻자 김민주는 말이 막혔다. 그는 그 100만 원이 자기 월급에서 나간다면 생활이 꽤 팍팍해질 거라는 걸 알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건 엄마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다는 거고 당신이 그걸 돈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지? 김민주는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스스로 가격을 매기셨는데요. 그게 바로 돈으로 정을 따지는 거 아닌가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김민준 씨, 당신은 영원히 당신 어머니의 희생만 보죠. 내 희생은 보이나요? 나는 드레스룸으로 걸어가 집안의 공동 가계부를 꺼내왔다. 아파트 살 때 계약금 80%는 내가 냈어요.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300만 원 중에 250만 원은 내가 내고 있고요. 하준이 영어 유치원비 연히 0만 원 내가 내요. 집에서 쓰는 제네시스 내가 산 거예요. 어머님이 요구하신 100만 원, 주말에 우리가 직접 해보는 시간까지 빼고 계산하면 시간당 급여가 2만 원이 넘어요. 우리 회사에서 쓰는 전문 시간제 도우미보다 50%나 비싸다고요. 나는 가계부를 침대 위에 던졌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어머님이 100만 원을 요구하는 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통제를 통해 우리 가정에서의 자기 지위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자기가 나를 쥐고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 김민준 씨는 그걸 계속 방관해 왔어요. 당신도 두려우니까 당신 자신의 무능함을 마주하기가 두려운 거겠죠? 김민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전곡을 찔린 것이다. 박서연, 당신 말 너무 심하게 하네. 사실은 원래 듣기 거북한 법이죠.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어머님이 힘드신 것 같으면 당신이 사표 내고 직접 애 키워요. 당신은 버는 돈도 적고 시간도 많으니 당신이 이 가정의 유가 책임을 지세요. 나는 돈을 책임질게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김민주는 사표를 내라는 말에 마치 불에 댄 듯 세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직장은 공기업이야. 정년까지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내가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고 애를 봐. 봐요.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안정적인 직장도 잃고 싶지 않고 비싼 육아 비용도 내고 싶지 않고 어머니의 감정적인 착취에 맞서고 싶지도 않죠. 그래서 당신은 그냥 나한테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거예요. 나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200만 원, 나는 안 줘요. 대신 더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게요. 김민주는 비웃었다. 당신한테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부모라도 고용하게?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엄마가 아시면 집안이 뒤집어질걸. 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노트북을 열었다.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나의 커리어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고 결심했다. 3. 계획과 준비.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100만 원 문제로 다투지 않았다. 심지어 그에게 비정상적일 정도로 공손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거의 아첨에 가까울 정도였다. 어머님, 힘드셨죠? 제가 지금 방법 찾고 있으니 꼭 만족시켜 드릴게요. 나는 매번 이렇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승리자의 더위에 찬 표정을 지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내 말 들어야 한다니까. 이게 바로 철든 거지. 김민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마침내 굴복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내가 완전한 가정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회사 내부 시스템을 열어 전 세계 지사의 공석을 확인했다. 내 시선은 최종적으로 아프리카 지역 확장 프로젝트 책임자라는 직책에 머물렀다. 장소는 케냐의 나이로비, 임기는 3년, 연봉은 국내 이사 직책의 2배였고 고액의 해외 주재 수당이 붙었다. 이 자리는 뛰어난 개인 역량과 적응력이 필요하며 커리어에 엄청난 도약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나는 감히 신청하지 못했다. 일단 가면 3년 동안 하준이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거리낄 것이 없었. 이 가정이 나의 고액 연봉과 직업적 성취를 그저 그들의 서비스와 감정적 위안을 구매하는 데 쓰이는 도구로 여긴다면 나는 더 높은 연봉을 벌어들이는 동시에 가정의 책임을 그들에게 완전히 되돌려 줄 것이다. 나는 글로벌 부사장과의 미팅을 잡고 아프리카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 보고서를 상세히 설명했다. 부사장은 듣고 난 후 내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가정의 반대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다. 박 이사, 이 프로젝트는 아주 매력적이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과 잘 상의해야 할 겁니다. 특히 아이가 이제 겨우 2살이잖아요. 이미 다 상의했습니다. 부사장님, 내 눈빛은 확고했다. 제 가족은 저를 매우 지지합니다. 그들은 여성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안일은 그들이 전적으로 지원해 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선의의 거짓말이었다. 이후 2주 동안 나는 마치 스파이처럼 모든 것을 비밀리에 준비했다. 먼저 회사 인사팀에 연락해 발령 및 계약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하준이의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준이의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하는 대신 더 비싼 영어 유치원에 등록시키고 등하원 시간을 초 단위로 정확하게 맞췄다. 나는 하준이의 식습관, 알레르기 유발물질, 생활 패턴, 잠재우는 비법, 비상 연락처 등을 포함한 상세한 육아 바이블을 만들었다. 심지어 집에 몇 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감시가 아니라 원격 교육을 위해서였다. 나는 김민준에게 슈퍼 이모님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오히려 내가 시간 낭비한다고 불평했다. 그냥 엄마한테 100만 원 드리고 기분 좋게 해드리면 되잖아. 무슨 이모님을 찾는다고 그래. 민준 씨, 걱정 마. 내가 찾은 이 사람은 이모님보다 훨씬 믿을만하고 돈도 한 푼 안 들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김민준을 보며 시간을 계산했다. 발령 승인은 이미 떨어졌고 공식 통보만 기다리면 됐다. 나는 나의 고액 연봉 계약서, 발령 통지서, 하준이의 육아 매뉴얼 등 모든 서류를 내 개인 금고에 가지런히 넣어두었다. 이제 그들에게 나의 결정을 발표할 적절한 시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4. 폭풍 전야의 고요함. 발령 사실을 발표하기 3일 전 시어머니 박영희 여사님의 더위는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나에게 100만 원의 수고비를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 서연아, 네가 요즘 이모님 구하느라 바쁜 거 안다. 근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집안일은 우리 식구가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지. 일단 반년치 돈부터 먼저 다오. 엄마가 놓인 대학 댄스 교실에 등록하고 싶어서 그런다. 김민준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 여보. 일단 드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 그 돈이 뭐라고. 나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시어머니께 드렸다. 어머님, 제가 요즘 일 때문에 바빠서 은행 갈 시간이 없네요. 이 카드 쓰세요. 비밀번호는 하준이 생일이에요. 안에 600만 원 들어있어요. 어머님 반년치 수고비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았고 얼굴에는 활짝 핀 국화 같은 미소가 번졌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 정말 철든 착한 며느리로구나. 엄마가 네가 우리를 박대하지 않을 줄 알았지. 그녀는 이 600만 원이 내 고액 연봉으로 산 것이며 이 거래가 곧 청산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시어머니는 매일 콧노래를 부르며 내 카드를 들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새 옷을 사입으며 기분이 매우 좋았다. 김민준도 나에게 훨씬 다정해졌다. 내가 마침내 현실을 직시하고 밖에서는 돈 벌고 집에서는 순종적인 완벽한 아내가 되기로 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냉정한 분리의 과정이었다. 나는 가정의 사소한 일에 대한 간섭을 줄이기 시작했고 김민준과 시어머니가 일상적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용히 관찰했다. 그들은 나의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었다. 냉장고는 항상 가득 차 있었고 아이 옷은 항상 깨끗하게 세탁되어 개어져 있었으며 집의 공과금은 항상 제때 납부되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나는 몰래 내가 하던 집안일의 양을 줄이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세탁기에 옷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시어머니에게 던져버렸다. 시어머니는 몇 마디 불평했지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를 참고 세탁을 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보며 내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만능 현금 인출기 겸 부모, 마음대로 부리고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금요일 밤 나는 회사로부터 공식 발령 메일을 받았다. 다음 주 수요일 항공편, 목적지는 나이로비. 나는 메일을 인쇄해서 가족 저녁 식사 테이블 위에 시어머니가 새로 산 버버리 스카프 옆에 놓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이 폭풍우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오 탄바이. 발령 통지서와 역할 교체. 저녁 식사는 풍성했다.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아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다. 식탁에는 갈비찜, 생선구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잡채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집어주며 나를 칭찬했다. 서연아, 봐라.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해. 이 돈을 받으니 엄마 마음이 편안해져서 밥맛도 좋구나. 앞으로 우리 가족 화목하게 잘 지내자. 너는 안심하고 일하고 엄마가 집안일은 잘 돌봐줄게. 김민준도 술잔을 들었다. 여보, 엄마 말이 맞아. 앞으로 집안일은 신경 덜 쓰고 일에 더 집중해서 돈 많이 벌어와. 엄마한테는 제때 돈만 들이면 돼. 나는 그들을 보며 기가 막혔다. 그들은 100만 원으로 이 가정에 대한 나의 모든 책임과 감정을 사들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어머님 민준 씨,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발표할 게 있어요. 내 목소리는 맑았고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와 김민주는 서로를 쳐다보며 내가 회사에서 승진했거나 연봉이 올랐다고 생각했다. 무슨 좋은 소식인데? 김민준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나는 인쇄된 발령 통지서를 식탁 중앙으로 밀었다. 시어머니의 새 스카프 한쪽 끝을 정확히 눌렀다. 제가 아프리카 지사로 3년 발령을 신청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비행기 표도 이미 예약했고요.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미소는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고 김민준의 손에 들린 술잔은 미끄러질 뻔했다. 아, 아프리카? 3년?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네, 나이로비요. 나는 포크로 서류의 상단을 가리켰다. 연봉은 2배로 오르고 해외 주재 수당까지 합치면 세후 수입은 지금의 2.5배예요. 3년 뒤에 돌아오면 아시아 지역 부사장으로 바로 승진할 수 있고요.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갑자기 식탁을 손으로 내리쳤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박서연, 너 지금 장난하니? 아프리카 같은 곳을 어떻게 가? 하준이는 어떡하고? 하준이요? 나는 시어머니를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어머님, 손주 보는 게 힘드시다고 하셨잖아요. 수고비로 100만 원을 요구하셨고요. 이제 그 수고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네요. 나는 시선을 김민준에게 돌렸다. 말투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였다. 김민준 씨, 당신 직장은 공기업이라 안정적이고 한가하잖아요. 육아휴직 내기 딱 좋겠네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육아 책임은 전부 당신에게 넘길게요. 당신이 하준이 키우면서 손주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직접 체험해 보세요. 김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서연, 너 미쳤어? 내가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고 애를 봐. 내가, 남자가 어떻게, 남자가 뭐 어때서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 어머니, 나이 드신 여자분도 애를 보는데 젊고 힘센 남자가 자기 아들 하나 못 보겠어요? 잊지 마요. 이 아이는 당신 핏줄이기도 하다는 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준 앞으로 걸어가 하준이의 육아 바이블을 그에게 던졌다. 육아 매뉴얼은 다 만들어놨어요. 하준이가 매일 이유식을 몇 그램 먹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 참고해요. 그리고 하준이 영어 유치원은 계속 보내야 해요. 비용은 내가 낼 테니 등하원과 케어는 당신과 어머님 몫이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우리는 부모가 아니야. 우리는 어른이라고. 네, 어른이시죠. 그래서 더더욱 당신 아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가르치셔야죠.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말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준 씨, 선택해요. 회사를 그만두고 애를 보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그 600만 원 인출해서 나한테 돌려줘요. 내가 월 300만 원 주고 입주 이모님 구할 테니.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과 어머님은 하준이 일에 절대 끼어들 생각하지 마세요. 김민준과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박서연이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며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이 가정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엎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아, 가면 안 돼. 난동에 못해. 김민준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가볍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건 내 직업적 선택이에요. 당신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나는 이 가정을 위해 더 많은 부를 벌고 더 큰 희생을 하러 가는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우리 이혼해요. 내가 고액 연봉이랑 아이 데리고 갈 테니 당신은 당신의 그 안정적인 직장이랑 당신 어머니나 지키고 사세요.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눈에 공포와 분노를 가득 담았다. 너, 이건 협박이야. 보복이라고. 네, 어머님, 맞아요. 나는 담담하게 인정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고이라는 게 100만 원으로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면 제 커리어와 자유도 엄청난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 거겠죠. 나는 내 캐리어를 들었다. 안에는 간단한 옷권 몇 벌과 업무 서류만 들어있었다. 나는 모든 육아 자료를 남겨두었다. 민준 씨, 3년 동안 수고해요. 드디어 아이를 키우는 진짜 고생이 뭔지 체험할 기회를 얻었네요. 나는 넋이 나간 모즈를 남겨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나는 공항으로 가지 않고 회사에서 마련해준 호텔에 묵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들의 첫 반응을 기다릴 이틀이 필요했다. 역시나 30분 후 김민준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아, 돌아와. 당신 가면 우리 어떡하라고. 하준이는 어떡해.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민준 씨, 당신들한테는 100만 원의 경험이 있잖아요. 걱정 마요. 하준이는 괜찮을 거예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진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6. 붕괴된 육아 생활. 박서연이 떠난 후 김민준과 시어머니 박영희의 악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월요일 아침, 박서연은 이미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시간, 김민준과 시어머니는 집에 보이지 않는 슈퍼우먼이 사라졌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김민준은 3일간 연차를 내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 했다. 그는 원래 해보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했다. 아내가 돈을 안 남긴 것도 아니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TV나 보면 될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하준이는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거대한 산이었다. 2살배기 하준이는 가장 엄마를 찾고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였다. 아침 6시 하준이는 어김없이 일어나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 김민주는 잠에서 깨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시끄러워. 네 엄마 돈 벌러 갔다고 했잖아. 시어머니 박영희가 달려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하준이는 오직 서연이만 찾았다. 어머니, 앉지 마세요. 애가 더 보채잖아요. 김민준이 아이를 빼앗았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예전에도 이렇게 안 왔잖아.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예전에는 애가 깨면 서연이가 벌써 아침밥 다 해놓고 기저귀도 갈아놔서 네가 안으면 바로 밥만 먹이면 됐잖아. 김민주는 그제야 서연이의 가정소홀히 그녀가 모든 기초작업을 다 해놓은 전제하에 성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 아침 식사, 김민주는 서연이가 남긴 육아 바이블대로 하준이의 영양죽을 만들었다. 책에는 쌀을 2시간 불린 후 물과 쌀의 비율은 10비일로 하고 끓으면 약불에서 30분간 뭉근하게 끓일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민준이 그런 인내심이 있을 리 없었다. 그는 대충 끓였고 결과는 설익은 쌀알. 하준이는 2숟가락 먹고 뱉어버렸다. 시어머니는 보다 못해 나섰다. 사내 자식이 죽 하나 제대로 못 끓이냐. 내가 할게.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준이에게 소금 간을 한 죽을 끓여주었다. 하준이는 한 입 먹고 또 뱉었다. 어머니, 서연이가 그랬어요. 하준이는 2돌 전까지 소금 먹이면 안 된다고요. 신장에 안 좋대요. 김민준이 매뉴얼을 펼쳐 경고 문구를 찾았다. 소금 좀 먹는다고 뭐 큰일 나냐.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컸어. 유난 떨기는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하준이는 끝까지 먹지 않았다. 아침 내내 굶은 하준이는 울기 시작했고 울음소리는 귀를 찢을 듯했다. 김민주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는 급히 서연에게 카톡을 보냈지만 서연은 이미 만리 타국에 있었다. 시차를 핑계로 짧은 음성 메시지만 돌아왔다. 반드시 매뉴얼대로 하세요. 하준이가 건강하길 바란다면 제 전문 지식을 믿어주세요. 오전 내내 혼란 속에서 김민주는 기진맥진했다. 오후 3시 하준이가 낮잠에서 깰 시간이자 시어머니가 가장 골치 아파하는 시간이었다. 예전 같으면 서연이가 하준이가 낮잠 자는 동안 간식과 과일을 다 준비해 놓았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하준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나갔다. 하준이는 빨리 뛰었고 시어머니는 따라잡지 못해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더 최악인 것은 단지의 다른 할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머, 박 여사님, 아드님이랑 며느리는 어디 가고 혼자 손주를 보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아프리카로 돈 벌러 갔어요. 우리더러 애 키우는 고생 좀 체험해 보라네요. 시어머니는 억지로 설명해야 했다. 어머나, 정말 효녀 났네요. 아드님한테 제대로 휴가 줬네. 이웃들의 말투는 시큰둥했고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받았다. 그는 원래 100만 원을 통해 자신의 가정 내 지위를 과시하려 했지만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며느리는 도망가고 아들은 회사 그만두고 애나 보고 자신은 죽도록 고생하는 꼴이 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갑박이었다. 서연이가 떠난 후 집안 수입은 김민준의 보잘것없는 월급 500만 원이 전부였다. 서연이가 주택담보대출과 아이 교육비는 충분히 남겨두었지만 일상적인 생활비, 경조사비, 그리고 시어머니의 쇼핑 욕구는 현금이 필요했다. 김민주는 서연이가 떠나기 전에 집안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한도가 매우 낮은 가족카드 한 장만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상용이었다. 박서연,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자기 돈 쓸까봐 막아놓은 거 아니야? 김민주는 시어머니에게 분노하며 말했다.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어. 우리 망신당하는 꼴 보려고. 시어머니도 화를 냈다. 카드에 있던 600만 원은
이미 놓인 대학 등록금과 새 옷 사는데 다 썼고 남은 돈으로는 이 가정의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김민주는 재택근무를 신청하려 했지만 그의 공기업 상사는 이유를 듣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김대리, 장난하나? 우리 부서는 행정직이라 출근이 필수야. 아내가 아프리카에 간 건 그 사람 선택이지 가정의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면 안 되지. 장기 휴가를 내든지 사표를 내든지 하게. 김민주는 사표를 낼 용기가 없었다. 유일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지만 남성 육아휴직은 여러모로 눈치가 보였다. 그는 고통스러운 악순환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지만 일과 아이를 병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불평하면서도 하준이의 모든 육아 책임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다. 수요일, 김민주는 억지로 출근하며 하준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겼다. 회사에서 김민주는 안절부절 못했다. 10분마다 휴대폰을 보며 시어머니가 잘 대처하고 있는지 걱정했다. 역시나 오전 10시 전화가 울렸다. 민준아, 빨리 와. 하준이가 열이 나. 39도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김민주는 혼비백산했다. 그는 서류를 내던지고 부장님 사무실로 달려가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조퇴를 요청했다. 부장님은 그를 엄하게 쳐다보았다. 김대리,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긴급 조퇴야. 경고하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도 인원 감축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김민주는 그럴 겨를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는 지쳐서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하준이는 목이 쉴 정도로 울고 있었다. 의사가 아이의 병력, 복용약,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묻자 김민주는 아무것도 몰랐고 시어머니도 어물쩍거렸다. 의사는 그들을 심각하게 꾸짖었다. 보호자분들 맞으세요? 어떻게 이런 기본 정보도 모르세요? 아이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 순간 김민주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이가 남긴 두꺼운 육아 바이블을 떠올렸다. 예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들춰본 적 없었던 그것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서연이가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쌓은 전문 지식의 집약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서연아.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서연이의 답장이 왔다. 그건 아버지로서의 책임이지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뉴얼 38페이지 찾아봐요. 하준이 열날 때 응급처치 방법 나와 있어요. 김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서연이는 결코 가정을 내팽개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90%의 책임을 지고도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것이다. 그는 그 100만 원의 수고비가 서연에게는 얼마나 큰 모욕이었을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쏟은 노력은 100만 원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이가 남긴 매뉴얼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고 합격점의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려 노력했다. 그러나 더 큰 타격이 뒤따랐다. 연이은 업무 실수와 잦은 조퇴로 인해 김민주는 회사로부터 면담을 요청받았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 실업자가 된 김민주는 마침내 전업 아빠의 역할을 완전히 떠맡게 되었다. 그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한가한 일이 아니라 24시간 대기하는 무급 노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음대로 외출할 수도, 친구를 만날 수도, 축구 경기를 볼 수도, 게임을 할 수도 없었다. 매일 아침 그는 엄마를 찾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마주해야 했고, 낮에는 끝없는 밥 먹이기, 기저귀 갈기, 잠재우기와의 전쟁을 치렀다. 밤이 되면 기진맥진했지만 시어머니로부터 집안일 못한다는 불평까지 들어야 했다. 시어머니 박영희도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손주를 봐주며 돈을 벌 필요는 없어졌지만 대신 전업부모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민준이 만드는 밥은 맛이 없었고 집안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가 뒷수습을 해야만 했다. 이런 날은 더는 못 살겠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김민준에게 소리쳤다.
내 늙은 허리가 예전보다 더 아프다. 박서연, 그 여자 정말 독한 여자야. 김민주는 침묵했다. 그는 서연이가 독한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철저한 가정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연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제발 돌아와. 그 100만 원 얘기 다시는 안 꺼낼게.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서연은 전화기 너머 김민준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민준 씨, 이제야 힘들다는 걸 알았군요.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치른 대가는 아직 멀었어요. 당신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난 3년간 나의 노고를 무시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서연은 김민준의 모든 금전적 요청을 거절하고 오직 하준이의 교육비만 송금해 주었다. 당신 이제 실업자 됐으니 생각할 시간은 많겠네요. 합격점의 아버지와 남편이 되는 법을 배우고 나면 그때 돌아가는 걸 얘기해보죠. 서연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멀게만 들렸다. 김민주는 완전히 절망했다.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2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는 겨우 몇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했고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신용카드 명세서와 텅 빈 냉장고, 그리고 지쳐버린 아들을 보며 마침내 깨달았다. 이 가정에서 박서연이야말로 모든 것을 지탱하는 진정한 기둥이었다는 것을. 그는 서연에 대한 모든 불만과 원망을 거두고 김민준을 돕기 시작했다. 100만 원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였다. 이 가정구조의 전복은 김민준과 시어머니에게 전례 없는 고난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절망 속에서 성장하고 책임을 배우게 했다. 서연의 3년 아프리카 계획은 그녀가 설정한 궤도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7. 아프리카에서의 탈박 꿈과 원격 조종.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서연의 업무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문화적 차이,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 열악한 인프라에 맞서야 했다. 하지만 그는 전례 없는 자유와 성취감을 느꼈다. 더 이상 일과 가정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을 필요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볼 필요도, 남편의 무시를 견딜 필요도 없었다. 그는 온전히 일에 몰두했고 실적은 승승장구했다. 아프리카에서 서연은 홀로 서기를 배웠다. 그는 돈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힘을 얻었다. 그는 집과의 소통을 주 2회 15분을 넘지 않는 영상통화로 엄격하게 통제했다. 영상 속 김민준의 모습은 의기양양하던 공기업 직원에서 덥수룩한 수염과 깊은 다크서클을 가진 주부로 변해 있었다. 한 번은 김민준이 울먹이며 말했다. 서연아, 나 정말 못 버티겠어. 하준이가 아픈데 간병인 부를 돈도 없고 혼자 병원에서 이틀 밤을 샜어. 서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교육의 필수 과정임을 알았다. 민준 씨, 당신이 지금 겪는 건 내가 지난 3년간 자주 겪었던 일이에요. 나는 한밤중에 화상회의를 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렸어요. 아파도 억지로 참고 일했고요. 당신의 고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난 남자잖아. 난 밖에서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지. 김민주는 전통적인 성역할로 서연의 동정을 얻으려 했다. 당신이 버는 돈으로는 주택담보대출도 못 갚잖아요. 무슨 가족을 부양한다는 거예요? 서연은 가차없이 그의 현실을 꿰뚫었다. 정말 가족을 부양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 아들부터 잘 돌보는 법을 배우세요.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못 돌보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노네요? 김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서연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강해지고 더 이성적이고 더 이상 쉽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으로. 시어머니 박영희도 서연에게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지만 말투는 불평에서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아, 엄마가 예전에 잘못했다. 그 100만 원 달라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보다. 어머님, 노망 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의 시간이 제 시간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을 뿐이죠.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알았다. 내 일이 우리보다 훨씬 힘들다는 걸. 어서 돌아오너라. 엄마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너희 부부 일에 간섭 안 하고 민준이 다시는 게으름 피우지 못하게 할게. 시어머니는 맹세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이번 말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성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즉시 승낙하지 않고 자신의 조건을 제시했다. 어머님, 저는 3년 후에 돌아갈 거예요. 그 3년 동안 민준 씨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가 요리하고 집안일하고 재무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3년 후에 돌아왔을 때 민준 씨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불평만 하는 남자라면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대신 김민준을 감독해달라고 했다. 이 요구는 시어머니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었다. 그는 마침내 이 가정의 중심에서 자신의 가치와 위치를 찾았다. 부모가 아니라 가정 감독관으로서. 시어머니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김민준에게 엄격한 가사 및 육아 훈련을 시작했다. 민준아, 바닥은 닦았니? 하준이 옷은 종류별로 나눠서 빨았어? 서연이가 돌아와서 네가 이 모양인 거 보면 이혼할 거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서연보다 이혼을 더 두려워했다. 이혼하면 돈 많은 며느리를 완전히 잃게 되기 때문이었다. 서연의 원격 조종과 시어머니의 압박 속에서 김민준은 고통스러운 변화를 시작했다. 그는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영업직을 구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는 하준이가 낮잠 자는 동안 업무 메일을 처리하고 밤9시 이후에 집안일을 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서연이가 과거 매일 밤 10시까지 일을 처리했던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노력의 결과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직업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시간도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할 때 아들과의 관계가 전례 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준이는 더 이상 엄마만 찾지 않고 아빠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원격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커리어에서 새로운 고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다시 만들어냈다. 8. 결혼의 재정립. 2년 반이 지났고 서연의 파견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김민준은 완전히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마마보이가 아니라 책임감 있고 요리도 할 줄 알고 아이도 달랠 줄 아는 성숙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집안일을 깔끔하게 처리했고 심지어 가계부 관리법을 배워 정기적으로 서연에게 보고했다. 여보, 이번 달 우리 지출 관리 잘했어. 아낀 돈으로 펀드에 가입했어. 하준이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김민준은 영상통화에서 자신감 있게 말했다. 시어머니 박영희도 강압적인 어른에서 온화한 조력자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김민준이 육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는 서연에게 카톡을 보냈다. 서연아, 이제 엄마가 알겠다. 예전엔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민준이가 이제 훨씬 믿음직해졌으니 어서 돌아오렴. 돌아오면 너는 내 일에만 신경 써. 집안일은 나랑 민준이가 같이 할게. 서연은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회사에 귀국 보고서를 제출했고 아시아 지역 부사장 직책을 제안받았다. 연봉은 다시 상승했고 스톡옵션까지 받게 되었다. 귀국하기 전 서연은 김민준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민준 씨, 나 곧 돌아가요. 지난 3년 동안 당신은 잘 해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결혼 관계는 반드시 재정립되어야 해요. 당신이 말하는 거 다 들을게. 김민준의 말투는 겸손했다. 첫째, 우리는 새로운 가족 협약서에 서명해야 해요. 육아와 가사는 수입의 고하를 핑계로 삼지 않고 반드시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해요. 내가 100%의 재정적 책임을 지는 대신 당신은 50%의 시간적 책임을 져야 해요. 문제 없어. 동의해. 둘째,
시어머니의 수고비 100만 원에 대해서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돈은 우리가 영원히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칭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고 값을 매기는 순간 거래가 되기 때문이에요.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엄마도 이제 원하지 않으셔. 하지만 서연은 말을 이었다. 나는 어머님을 위해 고액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해드릴 거예요. 수혜자는 어머님 자신이고요. 이건 아이를 돌보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이건 며느리로서 그분의 과거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 표시예요. 이 보험은 그분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지만 절대로 육아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이는 돈은 아니에요. 김민주는 감격하여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연아, 당신 정말 생각이 깊구나. 내가 엄마 대신 고맙다고 할게.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만약 당신이 다시 당신 어머니를 시켜 정을 빌미로 나를 착취하려 하거나 나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오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즉시 이혼할 거예요. 이번에는 당신에게 반성할 3년의 시간을 주지 않을 거예요. 맹세할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김민준의 말투는 단호했다. 서연아, 사랑해. 그리고 당신을 존경해. 나는 마침내 깨달았어. 한 가정의 안정이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서연은 미소 지었다. 3년 만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진실된 미소였다. 그는 결혼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을 구했다. 그는 3년의 시간으로 남편에게 사랑과 존중을 가르쳤고 시어머니에게 정과 거래의 경계를 가르쳤다. 그는 귀국행 비행기표를 샀다. 완전히 새로운 자신과 더 풍요로운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가정생활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3년의 약속과 귀환. 3년 후 인천국 제공항. 서연은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VIP 통로를 걸어 나왔다. 그는 3년 전보다 더욱 자신감 넘쳤고 눈빛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빛이 가득했다. 그를 맞이한 것은 김민준, 시어머니, 그리고 하준이었다. 하준이는 이제 5살이 되었다. 그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서연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서연은 아들을 안아올리며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는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김민준은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몇 개 늘었지만 눈빛은 차분하고 깊이가 있었다. 그는 성숙해졌고 더 멋있어졌다. 여보, 어서 와. 김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다. 시어머니 박영희는 옆에 서 있었다. 3년 전처럼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정신은 맑아 보였다. 서연아, 돌아오니 좋구나. 돌아오니 좋아.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아첨과 진심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3년간의 육아지옥과 경제적 압박이 시어머니의 모난 성격을 완전히 닳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환연히 신했다.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냉장고는 신선한 식재료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하준이의 장난감은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완벽하게 서연의 기준이었다. 김민주는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여보, 나 이제 고급 가사 관리사야. 집 청소랑 요리는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시어머니가 얼른 덧붙였다. 서연아, 걱정 마라. 이제 민준이가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하준이 아침밥 차린다. 네가 예전에 하던 것보다 더 부지런해. 나는 그냥 거들어서 하준이 등하원이나 시켜주는 정도야. 서연은 그들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변화는 그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분업과 협력의 이점을 체험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2개의 서류를 꺼냈다. 하나는 김민준과의 가족 협력 협약서였다. 수입 분배, 가사 분담, 육아 시간표가 상세히 적혀 있었고 이혼 시 재산 분할 조항도 첨부되어 있었다. 다른 하나는 개인연금보험 계약서였다. 어머님, 이 보험은 제가 어머님 명의로 가입했어요.
매년 0만 원씩 10년간 납입하고 어머님께서 60세가 되시면 매달 두둑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계약서를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시어머니는 멍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연아, 이건 너무 많다. 내가 받을 수 없어. 그는 거절했지만 말투 속의 감격은 감출 수 없었다. 어머님, 이건 제 성이에요. 서연의 말투는 평온했다. 이건 100만 원의 수고비와는 상관없어요. 100만 원은 거래고 매수였죠. 이 보험은 정침에 기반한 것이고 어머님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는 제 마음이에요. 시어머니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연을 껴안고 울며 말했다. 서연아, 고맙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예전에는 정말 귀신에 씌었었나 봐. 서연은 시어머니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돈과 커리어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존중을 얻어냈다. 10. 새로운 가정 질서. 서연의 귀환은 이 가정의 새로운 질서 확립을 의미했다. 그는 여전히 밖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더 이상 가정의 사소한 일에 짓눌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김민주는 남자 주인의 역할을 완전히 떠맡았다. 그는 직장에서 더욱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는 법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는 서연의 노고를 이해하게 되었고 과거 서연이 묵묵히 해냈던 모든 보이지 않는 노동을 자발적으로 떠맡았다. 시어머니 박영희도 집안에서의 새로운 위치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요구하며 불평하는 유급 보모가 아니라 존경받는 가정 고문이 되었다. 그는 가끔 아이를 돌봐주었지만 절대로 서연과 김민준의 육아 방식에 간섭하지 않았다. 서연과 김민준의 결혼은 이 거대한 시련을 겪은 후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부양과 요구에서 진정한 협력과 존중으로 변했다. 어느 날 밤 김민주는 하준이를 안고 부드럽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고 있었다. 서연이 서재에서 나와 이 광경을 보고는 마음속이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민준 씨, 이제 정말 훌륭한 아빠네. 서연이 말했다. 김민주는 고개를 들어 피곤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여보, 지난 3년 동안 이 수업을 받게 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당신이 혼자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했는지 영원히 몰랐을 거야. 이제야 알았어. 한 가정의 가치는 100만 원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서연은 다가가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러니 다음번에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또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면 당신은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법을요? 당연하지. 나는 이제 3년 전에 내가 아니야. 김민주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박서연은 자신의 지혜와 결단력으로 전통적인 가정 모델을 깨뜨리고 여성이 가정의 책임을 위해 커리어를 희생해서는 안 되며 정에 얽매여 착취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3년의 시간으로 무책임한 남편을 합격점의 동반자이자 아버지로 바꾸었고 불평 많던 시어머니를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어른으로 바꾸었다. 서연의 인생은 가정 때문에 정체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아프리카 파견으로 인해 커리어와 가정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비약을 이루었다. 그는 김민준에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하준 아빠. 김민준도 웃었다. 그는 마침내 아내의 진정한 존중을 얻어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가정에는 공짜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연한 사람도 없었다. 오직 평등한 헌신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었다.